이 도둑년아, 남의 남자를 왜 탐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욕 한마디 입에 담지 못하던 순둥이 우리 엄마가요. 글쎄,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칠순이 넘은 노인네의 손바닥이 뭐가 그리 매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엄마의 그 돋개서린 눈동자는 제가 아니라 제 등 뒤에 서 있는 제 남편을 향해 있었어요. 어머, 언니, 괜찮아요? 어머니 증세가 오늘따라 너무 심하시네. 어떡해, 얼굴 부은 것 좀 봐. 제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러운 척 소리를 지르던 간병인 미희. 그리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던 남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가님. 그날 밤 엄마 방에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속에서 제가 본 건 안녕하세요, 작가님. 평범한 50대 주부인 제가 오늘 참 큰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지금 제 옆방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우리 엄마가 쌕쌕거리며 단잠을 자고 있어요. 그 험한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나니 집안은 기분 좋은 정적만 가득하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평화로운 고요함이 가끔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제 가슴엔 시퍼런 멍이 들고 엄마의 입에선 비수 같은 욕설이 쏟아지던 그 시간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제 남편과 미희.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대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면 지금도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피부치라는 존재가 얼마나 처절하게 서로를 지탱하는지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실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만 해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인 줄 알았어요. 평생 약을 달고 사셨지만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그 영정사진 앞에서 넋이 나가 계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물이라도 좀 마셔. 이러다 엄마까지 큰일 나. 제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엄마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셨죠. 그때 엄마의 그 깊은 침묵이 사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이제서야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지옥 같았던 기억부터 우리 모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일구어온 그 삶의 현장을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빨간 플라스틱 다라이와 한 몸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크게 기울고 설상가상으로 화병까지 얻어 자리에 누우신 뒤로 우리 집의 기둥은 오로지 엄마의 가느다란 어깨뿐이었죠. 새벽 4시. 남들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각에 엄마는 일어나 연탄불을 갈았어요. 매캐한 연탄가스가 온 집안에 퍼지면 엄마는 콜록거리면서도 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주곤 하였죠. 우리 딸, 조금만 더 자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 소리가 자장가인 줄로만 알았던 철없던 시절이었네요. 엄마는 매일 아침 시장통 구석에서 생선이며 나물이며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겨울이면요, 그 깡통시장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양말을 2겹, 3겹 껴 신어도 발가락이 얼어 터지기 일쑤였죠. 한 번은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구분등으로 앉아 손님을 부르는 엄마를 봤는데
그 모습이 왜 그리 서럽던지요. 소금물에 퉁퉁 불어터진 엄마의 손마디는 마치 거친 나무 껍질 같았고 손가락 끝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갈치가 물이 아주 좋아요. 우리 딸 대학 보내야 하는데 좀 팔아주세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릿한 생선 냄새와 소금기의 짠맛. 그게 우리 엄마의 인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시장 귀퉁이에서 산 붕어빵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죠. 당신은 배가 불러서 못 드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는 늘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걸요. 그렇게 당신 몸뚱아리 하나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식과 남편밖에 모르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수년째 병석에 누워 계셔도 짤증 한 번 내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드셨던 이 시대의 마지막 성녀 같은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엄마에게 치매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건 어쩌면 평생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온 삶의 줄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탓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마치 정신의 끈을 놓아버린 듯한 엄마의 모습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마주야, 네 애비 밥 차려줘야 한다. 어서 쌀 좀 안쳐라. 이미 장례까지 치른 아버지를 찾으며 멍하니 창밖을 보시던 그 모습. 그때 제가 더 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엄마의 기억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독사 같은 인간들이 우리 모녀의 삶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딱 석 달째 되던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공기가 녹록했죠. 저는 제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 일을 서둘러 마치고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우리 딸 고생했다며 마중 나오실 엄마가 그날은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방 안에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고 있어? 무섭게. 불 좀 켜지. 제가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을 손톱으로 하나하나 긁어 모으고 계셨거든요.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터져 있었죠. 제가 다가가 어깨를 잡자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구야? 내 쌀 뺏으러 왔어. 저리 가! 이 도둑년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거친 목소리.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의 기억은 마치 구멍난 독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금방 밥을 먹고도 누가 내 밥을 훔쳐갔다며 울부짖으시고 한밤중에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려다 저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엄마가 당신의 수치심조차 잊어가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 방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엄마가 젖은 속옷을 장롱 깊숙이 숨겨 계시더라고요. 요실금 때문에 실수하신 게 창피해서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그 냄새나는 걸 꾹꾹 눌러 담으셨던 거예요. 그 마른 등줄기를 보는데 목구멍까지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올라더라고요. 엄마, 그냥 나한테 말했지. 이게 뭐야, 응? 내가 다 빨아줄 텐데. 제 말에 엄마는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나주야, 내가 왜 이러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다. 자꾸만 네 얼굴이 가물가물해. 나 좀 살려줘라, 딸아. 그 처절한 고백에 저는 결심했죠.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엄마를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생계가 달린 가게 일을 내팽개칠 수도 없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던 그때 남편이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제안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 그러다 쓰러져. 장모님도 저러다 큰일 나겠어. 내 고향 후배 중에 미희 알지?
걔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사람 참 진국이잖아. 미희한테 장모님 좀 부탁하는 거 어때? 그때 저는 그게 남편의 지극한 배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희? 그 착한 애가 와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근데 걔도 사는 게 힘들 텐데 괜찮을까? 에이, 걔 미망인 되고 나서 일자리 찾느라 힘들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남편의 그 매끄러운 말솜씨에 속아 저는 제 손으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이튿날부터 미희가 우리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죠. 싹싹하고 손끝 매운 미희는 제 앞에서는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척 했어요.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 언니, 오늘 어머니 기분 좋으셨어요? 라며 살갑게 굴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미희가 오고 나서부터 엄마의 증세가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저만 보면 저 고약한 년, 나쁜 년 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제가 차려준 밥상에 침을 뱉기도 하셨죠. 특히 남편과 미희가 같이 있을 때면 엄마의 발작은 극에 달했습니다. 니들이 네 집을 망치려고 온 거지? 저리 가! 내 딸 건드리지 마! 엄마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저 치매가 심해져서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빛이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여느 때처럼 저를 보자마자 이 못된 년!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마! 라며 소리를 지르시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죠. 미희는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토닥였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오늘따라 정신이 더 없으시네. 제가 잘 달래서 재울 테니까 언니는 좀 쉬어요. 그 가식적인 위로에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제 손톱으로 가심을 후벼 파고 싶을 만큼 한심해요. 거실에서 남편과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미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웃던 제 남편의 얼굴. 그 얼굴이 왜 그리도 평온해 보였을까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며칠 전 미희 몰래 엄마 방 구석에 달아두었던 작은 카메라 어플을 켰습니다. 무언가 찜찜한 마음에 달았던 거였죠. 그런데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영상들은 제 상상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야, 노인네야. 밤 처먹기 싫어? 확 그냥 굶겨버릴까 보다. 화면 속 미희는 제가 알던 그 순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억지로 엄마 입에 쑤셔 넣고 엄마가 뱉어내자 매몰차게 엄마의 마른 등을 손바닥으로 퍽퍽 소리가 나게 때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구석에 몰려 덜덜 떨고 계셨고요. 제 심장이 바늘로 수만 번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점심시간 무렵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거실도 아닌 엄마가 누워있는 그 좁은 방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 많네. 이 할망구는 좀 어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역겨운 목소리. 제 남편은 미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엄마가 빤히 눈을 뜨고 지켜보는 그 침대 바로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효과 만점이야. 내가 계속 언니 흉보고 괴롭히니까 이제 언니만 봐도 도둑년이라고 소리 지르잖아. 이렇게 계속하면 언니가 힘들어서라도 요양원에 보내버리겠지. 그치? 미희가 남편의 품에 안겨 여우처럼 웃으며 하는 말에 저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보고 내뱉었던 그 모진 욕들. 도둑년아, 남의 남자 탐내지 마라. 그건 저를 미워해서 하는 욕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도 엄마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제 등 뒤에서 제 남편을 훔치고 제 가정을 파먹고 있는 그 진짜 도둑년이 누구인지. 엄마는 그들에게서 저를 보쳐내어 보호하려고 당신의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고 계셨던 겁니다. 나주야, 나주야. 화면 속에서 엄마는 제가 들리지도 않은 혼잣말로 제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분노로 뒤틀리는 기분이었죠. 피가 거꾸로 솟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새벽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그냥 곱게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겪은 그 수치심, 그 공포,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처절한 경고를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지 않게 갚아줘야겠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메라 속에서 우리 엄마의 마른 등을 내리치던 미희의 손바닥이 보이고, 귀를 막으면 엄마의 귓가에 대고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침 8시, 평소처럼 싹싹한 척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나오는 미희를 향해 제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희야, 너 참 연기 잘하더라. 그동안 우리 엄마 괴롭히면서 내 남편이랑 노느라 고생 많았지? 제 목소리에 미희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거실로 나오던 남편도 얼어붙은 듯 멈춰섰죠. 언니,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미희가 사색이 되어 변명을 하려 들더군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켜서 어젯밤의 영상을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엄마가 울부짖고 그 두 사람이 입을 맞추던 그 추악한 장면들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죠. 이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한테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서류 다 넘겼어. 특히 너, 김미희, 노인복지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감방 가서 뼈저리게 느껴봐. 합의? 꿈도 꾸지 마.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희 둘은 매장시킬 거니까. 미희는 제 발목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고 남편은 비겁하게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역겨운 눈물보다 구석방에서 덜덜 떨고 계셨던 우리 엄마의 눈물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쓰레기 치우듯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문 밖에서 미희의 비명이 들리고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을 꼭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지? 나 지켜주려고 그렇게 소리 지른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 미안해, 엄마. 제 울음소리에 엄마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엄마의 마른 손이 제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다. 괜찮아. 다 괜찮아.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중에도 딸이 겪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걸까요? 그 순간만큼은 제 기억 속에 젊고 강인했던 우리 엄마로 돌아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가 나던지 저는 아이처럼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결국 김미희는 진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저에게 이혼을 당했고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주었고요. 위자료도 두둑히 받은 덕에 저는 맡던 가게를 처분하고 온전히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와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제가 사들인 예쁜 신발을 신고 제 팔짱을 꼭 끼고 걷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엄마의 기억은 조금씩 지워져 가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기의 온도와 서로의 체온만큼은
영원히 엄마의 가슴 속에 남을 거야. 작가님,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 해도요. 부모라는 존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더라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엄마가 계시니까요. 오늘 밤엔 엄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콩국수를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찰나의 순간. 저에겐 그게 바로 극락이고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김 작가의 2시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